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를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 경제 김은미입니다. 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한국일보 일면입니다. 이 뉴욕에서 북비핵화 엔드 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라는 거죠.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2시가 조금 안 된 시각,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이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설에서 한 얘기 바로 엔드 이니셔티브다라는 거죠. 엔드가 대체 뭐냐? 이 익스체인지, 교류, 엔, 이 노멀라이제이션, 정상화, 디뉴클리어라이제이션, 이 비핵화까지 엔드 이니셔티브를 제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방법적 측면으로는 이걸 제시했다 그래요. 여기 볼까요? 동결, 축소, 그리고 폐기까지 비핵화 3단계 해법을 제시를 했다라고 하는데 관건은 여기에 북한이 응할 것이냐가 될 수 있는 거겠죠. 이 얘기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매일경제입니다. 주가 조작 패가망신 1호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지난 6월이었었죠. 이재명 대통령 뭐라고 얘기했었느냐.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면 패가망신 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로부터 대략 한 3개월 지나고 실제로 적발이 됐다라는 겁니다. 누구였냐? 병원장, 학원장 등등 돈 좀 있는 이 재력가들로 이루어진 이 주가 조작 세력이 포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 한 1,000억 원대 자금을 굴려서 400억 원 정도의 시세 차익을 올렸다라고 하는데 금액이 상당하죠. 확실한 일벌백계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기사 같이 볼까요? 경향입니다. 여당 지도부 추미애에게 당과 상의하고 결정하세요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거죠.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 여기 지금 나와 있죠. 법사위의 조의대 청문회 관련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 법사위에서 의결한 조의대 청문회 개최안에 대해서 당 지도부는 몰랐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 지도부 추미애 위원장을 비롯한 이 법사위원들한테 이건 논의해서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청문회 개최에 더 나아가서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조의대 수사하려 공수처법 바꾼다. 조선일보의 일면입니다. 여당 민주당에서 조의대 대법원장을 공수처에서 수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수처법도 개정한다라는 게 지금 조선일보의 내용이에요. 지금 이제 김용민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요 내용은 당 지도부는 알고 있는 건지 요 얘기도 잠시 뒤에 좀 대담으로 같이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서울신문입니다. 타이레놀, 태아 자폐 위험 높여 트럼프 한마디에 의학계가 발칵 뒤집어졌다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타이레놀 이거 태아 자폐 위험 높이니까 이거 먹지 마세요. 아이한테도 먹이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FDA 미 식약처에는 관련한 지침까지도 이거 마련하세요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발칵한 게 의학계뿐만이 아니라 맘카페도 발칵 뒤집어졌다라는 겁니다. 네. 사실 이게 진짜야? 아마 임신 출산하는 이 경험이 있는 분들은 정말 그렇다고 나도 먹었었는데라는 분들 있을 거예요. 요 얘기도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게 뭐지 싶으실 수 있는데 네, 가을이 왔음을 알아채는 냄새 중에 하나죠. 네, 바로 은행의 모습입니다. 가을이 오면 이렇게 도로에 특히 이 대로변 주변으로 이 가로수들이 보통 은행이 많다 보니까 은행 이 열매가 많이들 좀 떨어져 있어요. 참 맛은 있는데 냄새는 또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서부터 이 진동 수확기로 먼저 떨어뜨려서 은행을 수거하는 작업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곤 하는데 혹자는 뭐 길거리 테러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만 이 냄새 역시 또 가을 냄새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같이 좀 해봅니다. 아침의 매일 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들어가 볼까요? 엔드입니다. 엔드. 종료, 끝. 뭐 이런 얘기죠. 기사 같이 보실까요? 이 대통령 북핵 엔드 구상을 발표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우리 시각으로 새벽 2시가 좀 안 된 시각.
이 뉴욕 유엔 총회에서 취임 후 첫 기조연설을 했는데 여기서 밝힌 게 바로 이 북핵을 엔드 종료할 이 구상을 직접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대한민국 정부는 상대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힙니다.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 즉 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비핵화는 엄중한 과제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냉철한 인식의 기초 위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 됐습니다.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중단부터 시작하여 축소의 과정을 거쳐 폐기에 도달하는 실용적, 단계적 해법에 우리 국제사회가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END, 엔드 구상이라고 직접 얘기를 했죠. 여기 같이 좀 보겠습니다. 냉전 종식을 위한 엔드 이니셔티브다. 여기서 and, END가 각각의 이 앞에 있는 걸 따온 겁니다. E, exchange, 교류를 얘기를 하고요. N, normalization, 정상화, 관계 정상화, 그리고 D, denuclearization, 비핵화의 D를 따와서 END, end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위해서 대북 3원칙, 북한의 체제를 좀 존중을 하고 흡수통일을 우리 추구하지 않습니다라는 거. 그리고 적대행위 우리 하지 맙시다, 중단합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핵화 3단계죠. 여기 보겠습니다. 중단, 일단 현재 고도화하고 있는 핵 개발을 좀 중단하고 축소, 그래서 최종 폐기까지 가겠다라는 구상인 건데 강준영 교수님, 또 일각에서는 이렇게 중단해서 축소해서 폐기하는 요 단계, 이건 기본적으로 북핵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 아니야? 구상은 좋은데 하다가 중단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한국 정부의 고민이 늘 배어 있는 대목인데요. 사실은 이 얘기가 지금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고 이렇게 네. 중단, 축소, 폐기라는 워딩을 제시했지만 실제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1992년이에요. 네. 그때도 이 얘기를 했고 2005년도 9.19 공동선언 때도 또 얘기를 했어요. 지난 네. 문재인 정부 때도 했고,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이 대목에서 중단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북한의 핵탄두가 한 5, 60기 정도 있는 걸로 예상이 되고 추정이 되죠. 추정이 되고 100기 정도까지는 지금 우라늄 재처리 시설을 통해서 만들 수 있다. 그럼 이 대목에서 중단을 한다는 거는 적어도 5, 60기에 대한 거를 인정한다는 거 아니냐. 네. 그렇다면은 이거는 우리는 그런 대응 수단이 없는 가운데 북한은 이 얘기를 핵 있는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누클리어 피스. 핵이 있어도 안 쓰면 네. 평화로운 거 아니냐. 안보리 상임이사국도 다 그렇지 않느냐. 그러면 중단하는 것까지는 얘기가 되더라도 그게 축소가 안 되면 그 북한이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네. 그렇다면 핵을 용인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점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거죠. 네. 말씀처럼 사실 이게 이번이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그동안 단어는 조금씩 변형이 됐을 수 있어도 늘 중단, 축소, 폐기 요 단계가 사실 계속 거론이 돼 왔었던 부분인 건데 말씀처럼 이게 바로 우리 정부의 좀 고민 지점이다라는 말씀이에요. 때문에 중단되지 않도록 쭉 이어서 가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한데 중요한 건 그럼 북한을 여기에 좀 관심을 갖게끔 유인을 해야 되는 거겠죠.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비핵화 단기간에 해결 어려워. 이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북한을 유인할 당근이 관건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며칠 전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뭐라 했었냐면 남한이랑은 마주 앉을 일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랑은 좋은 추억이 참 많은데 남한이랑은 마주 앉을 일이 없어요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교수님.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무슨 당근을 줄 수 있는 거냐라는 거죠. 북한이 한국을 대화 상대로 지금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유엔 총회 계기에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세 나라 외무장관이 또
정했어요. 동의를 했습니다. 트럼프 네.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이 비핵화의 길, 그 포기의 길로 가면은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나서서 우리가 이러이러하게 하겠다, 유화적 조치라든가 당연히 그런 의지를 표명하는 건 좋지만 지금 우리가 뭘 준다고 해서 북한이 받을 상황은 절대 아니다. 네. 그렇다면 뭐 그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한국은 뭐 자벽조차 없을 것. 그리고 비핵화라는 말을 꺼내면은 대화가 시작이 안 되니까 네. 그런 생각도 하지 마라. 네. 이제 이런 얘기들을 김여정의 입을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이것도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근을 어떻게 줘야 되는가를 우리 혼자서 해서 될 일은 절대 아니거든요. 아하. 아시다시피 9.19 군사합의 복원이라든가 대북 확성기 우리 방송 안 하겠다. 굉장히 유화적 조치예요.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데 북한의 반응은 너무 썰렁합니다. 그래서 사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좀 북미 회담도 좀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정부도 알고 있는 거죠. 네. 우리가 직접적으로 북한하고 하기가 어려우니 국제사회가 유엔 총회 마지막 연설 마지막 구절도 그겁니다. 국제사회가 좀 도와달라.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흐름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북미 대화 전에는 네. 한국하고는 얘기를 지금 안 할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준비는 하고 있어야죠. 그 대신에 내부적으로 미국과의 뭐 물밑 대화라든가 한미일 공조를 통한 네. 뭔가 북한에 대한 가시적인 당근 뭐 이런 걸 줘야 되는데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잘 들어보니까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당근을 주는 것, 그러니까 어떤 당근을 주냐도 문제이긴 하겠지만 당근을 누가 주느냐도 상당히 좀 중요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남한하고는 얘기를 안 한다고 하니 당근을 우리만 들어서 주는 게 아니라 좀 트럼프 손도 좀 빌리고 여기 손도 빌리고 해서 국제사회의 전반적인 도움을 좀 받아서 당근을 좀 줄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처럼 북한 입장에서는 남한하고는 우리는 뭘 얘기를 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라고 아주 철벽을 지금 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약 한 20분 정도 되는 이 기조연설을 하는 중간에 요 관련해서 유엔 총회에 사실 북한 측도 있어요. 그 자리에 북한 측이 누군지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한두 명 정도가 계속 연설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켰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한두 명이 대체 누구냐. 그래서 현재 우리 외교부가 정확하게 누군지 신상을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인 건데 근데 이런 걸 보면 또 교수님 북한이 니네랑은 얘기도 안 할 건데 관심도 없는데 라고 하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나 또 궁금해하는 건 맞진 않습니까? 당연히 관심이 없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주체자고 결국 북한이 볼 때 북한을 정말 흐름이 잘 만들어지면 도와줄 나라는 남한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가 누가 북한한테 이렇게 퍼주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흐름만 잘 잡으면 그게 되는데 지금 문제는 한반도 비핵화, 특히 CVID라고 그러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이고 막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된다는 건데 지금 북한은 1차적으로 예를 들면 매력적인 제안일 수 있습니다. 우선 동결이라는 게 네. 그러면 인정해 주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걸 통해서 소위 잘 아시는 이 대응 대 대응 정책 그러면 경제 제재도 좀 풀어줘. 네. 뭐 좀 해줘. 이런 거를 해서 갈 수 있으니까 되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우리 국내 여론도 그렇고 국제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핵이라는 거는 지금 북한이 핵을 완성을 했고 ICBM이라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토발 수단까지 완성을 했기 때문에 네. 이 북핵 문제는 남북 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문제란 그렇죠.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전 세계적인 어떤 흐름, 공감대 이런 게 있어야 되고 지금 아무도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결국 중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러시아하고는 협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러시아가 사실은 실질적으로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를 무력화시킨 당사국입니다. 네. 중국도 민생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해줬잖아요. 결국은 이런 데와 어떤 공조체제를 만들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북한이 관심을 갖고
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비핵화 3단계에 여기 동참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처음에 교류였었죠. 교류를 하려면 뭔가 동참을 해야 되는 건데 거기까지 가려면 중국, 러시아, 미국 등등한 국제사회가 좀 다 같이 동참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지금 뭐 미국 도움뿐만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까지 다 좀 필요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모든 정상들 이번에 유엔 총회에 132개의 정상급 주요 인사들이 다 참석을 한 자리입니다. 근데 이 자리에 아까 많이 좀 언급이 된 사람이기도 하죠. 트럼프 대통령도 여기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그 기조연설까지 했는데 연설 자체가 좀 순탄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직접 보실까요? Thank you very much. Very much appreciated. And I don't mind making the speech without a teleprompter because the teleprompter is not working. I feel very happy to be up here with you nevertheless, and that way you speak more from the heart. I can only say that whoever's operating this teleprompter is in big trouble. All I got from the United Nations was an escalator that on the way up stopped right in the middle. If the First Lady wasn't in great shape, she would have fallen, but she's in great shape. 네, 트럼프 대통령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아니 뭐 괜찮아요. 프롬프터 안 돼도 괜찮아요. 뭐 또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프롬프터가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보통 이렇게 정상들이 얘기를 할 때는 앞에 이렇게 자막이 쭉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이 기계가 따로 돼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같이 볼까요? 네. 자막기라는 게 따로 있어요. 사실 여기 앉은 자리에 요 앞에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없으니까 지금 다시 뒤적 뭐라고 연설문이 뭐라고 돼 있었지 하고 연설문을 보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막기라는 거 자체가 프롬프터인데 요게 안 돼서 고장이 되니까 아이 뭐 그래요. 괜찮습니다. 더 진심에서 우러나는 말을 내가 하면 되지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만 빅 트러블에 빠졌을 거다 이 작동시키는 사람은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동의합니다. 근데 그 사람만 공경에 빠진 게 아니라 아까 살짝 얘기가 나왔죠. 아마도 유엔 총회 이 총회장에 에스컬레이터 관리자도 빅 트러블에 이 공경에 빠지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을 해요. 왜인지 직접 확인해 보실까요? President Trump, what happened with Chuck Schumer? Are you going to push Why did you Zelensky cancel for the peace, meeting? President Trump? President Trump, why did you cancel the meeting with Chuck Schumer? 네, 지금 신기합니다. 마침 또 딱 멜라니아 여사가 가려고 하니까 딱 멈췄어요. 또 에스컬레이터가. 옆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는 잘 작동을 하는데 멜라니아 여사가 타려고 하는 그 에스컬레이터만 또 딱 지금 작동을 멈추는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유엔으로부터 받은 건 고장난 에스컬레이터와 프롬프터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강준영 교수님 이게 참 아이러니 같기도 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유엔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날선 비판을 오늘 내놨거든요. 근데 또 거기에 약간 뭐 기계들이 이 반응을 한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좀 묘하긴 합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 연설에도 나왔지만 유엔은 한 게 없다. 내가 7개의 전쟁을 멈췄다. 그런데 사실 자세히 보면 멈춘 전쟁이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그런 그 소위 유엔의 그 국제적 역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제 마침 그런데 빌미를 좀 제공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우리 이제 한국 입장에서 보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관련이라든가 북핵 관련 얘기를 좀 한마디라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여전히 우선순위가 아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안 끝났고 가자지구 이스라엘 이란 문제도 계속 복잡하게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얘기를 안 꺼낸 것 같은데 좀 더 안타까운 거는 이번에 이제 물론 뭐 에이펙에서도 만나고 얼마 전에
한미 정상회담도 했는데 그런 또 우리 한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 간의 만남이 없다고 하니 네. 이제 그런 것도 약간 아쉬운 면은 좀 있어요. 그런데 밑에 우리 외교장관도 가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조율을 하고 그렇게 해야 우리 에이펙에서 또 한미 정상이 만났을 때 얘기가 되고 이런 흐름을 만들어 가야 지금 그 비핵화 3단계죠. 이제 새로운 엔드 이거를 시작을 하면서 축소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폐기까지. 동결을 하고 축소를 하고 하는 이런 길 네. 이거에 대한 공감대를 얻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번에 그런 얘기들을 좀 내부적으로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런 말씀하셨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할 때 북핵 관련한 얘기를 살짝 좀 언급을 해줬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이 3단계 뭐 엔드 이 이니셔티브가 좀 더 힘을 받고 뭔가 흐름을 만들어가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겠느냐라는 아쉬움이 살짝 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에 대해 비판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내가 유엔으로부터 받은 건 고장난 에스컬레이터와 프롬프터밖에 없어요. 라고 약간 항의 아닌 항의를 지금 했는데 근데 이런 트럼프 대통령 한테 항의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군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No, I have 10 people with me. I go to the French embassy. No. It's just, I'm sorry, I'm president. I'm really sorry. It's just that everything's frozen right now. There's a border gate coming right. That's why. I'm sorry. If you don't see it, let me cross. I negotiate with you. How are you? Guess what? I'm waiting in the street because everything is frozen for you. But you know, after I would love if we can have a short discussion with Qatar and you on the situation in Gaza because we were supposed to. 네, 지금 보셨나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입니다. 마크롱 대통령도 이번에 유엔 총회에 갔죠. 갔는데 나와서 잠깐 뉴욕에 있는 프랑스 대사관에 가려고 하는데 교통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왜? 트럼프 대통령이 움직이고 있어서 교통 통제를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 지금 움직일 수가 없으나 경찰관이 그러죠. 지금 다 막혀 있어요. 죄송합니다, 대통령님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누구한테 전화를 합니다. 누구한테 했느냐? 바로 이 사람. 트럼프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How are you? Guess what? 알아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나 지금 도로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길 다 막혔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중얼중얼하면서 한참을 또 이 통화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런 대화 자체가 교수님 정말 격이 없는 사이여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또 보면 국제사회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날선 비판 많이 하거든요. 좀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서방의 문화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렇게 전화권에서 네. 일단 한 라인이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트럼프 대통령하고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그러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저런 얘기를 하고 이런 거를 보면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하고 친하다는 사람들은 좀 세게 얘기하는 사람들하고 친한 것 같아요. 푸틴, 네. 뭐 시진핑, 그다음에 김정은, 마크롱도 마찬가지입니다. EU하고 결이 좀 다르죠. 그쵸. 다른 EU 국가들은 조금 숙이는 형태가 있는데 프랑스만 해도 좀 안 그렇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뭔가 얘기를 하고 뭐 격의는 없는 것 같아요. 언제든지 대화하자라고 얘기를 네. 했으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오픈이 되는 거 이런 거를 보면은 미국은 미국인가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네. 이게 앞으로 또 이제 속된 말로 네. 트럼프가 아니 그렇다고 나를 이렇게 망신을 줘? 뭐 앙심을 품거나 이래서 또 문제가 이상하게 가지 않을까? 그냥 뭐 가십으로 네. 이제 뭐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가식으로 좀 편하게 보면 좋겠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보면서 뭘 느꼈냐면 마크롱 대통령이 너 때문에 지금 다 막혔잖아 라고 살짝 항의 아닌 항의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근데 있잖아 그 가자지구 그거랑 타리프 관세 그거 좀 얘기하면 좋겠어 라고 또 얘기를 하죠. 이런 식으로 격이 없이 통화가 여러 번 오가면은 관세 문제나 뭐 가자지구나 국제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편하게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장점이 좀 있긴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같이 좀 해봤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유엔 총회 이모저모까지 좀 살펴봤는데 다음 키워드로 좀 넘어가 보시죠.
몰랐다. 이 물음표가 지금 붙었죠. 뭔지 보겠습니다. 여당 지도부도 몰랐다는 조희대 청문회. 법사위가 급발진한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죠. 어제 저희도 방송 중에 근데 이 사실을 당 지도부가 알까요? 라는 얘기 김우영 의원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김우영 의원이 아마 당 지도부는 몰랐던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몰랐다. 그러니까 법사위가 자체 판단으로 그냥 청문회 개최안을 통과를 시켰다라는 겁니다. 관련한 대변인들 얘기를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사전에 뭐 상의는 안 됐고요. 법사위 차원에서 의결이 된 걸로 추후 통보를 받았습니다. 상임위 차원에서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요. 그거를 지도부가 해라 하지 마라 뭐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사전에 뭐 당 지도부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그 청문회 그것이 뭐 논의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법사위원님들이 어제 그 공청회 진행하고 하면서 합의해서 그렇게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 입장은 어떻게? 이미 그 법사위에서 그 청문회를 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추진은 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조희대 청문을 강행한 거에 대해서 좀 법사위에 경고가 있었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혹시 관련해서 정청래 당대표께서도 좀 언급한 게 있는지? 없었습니다. 없었고 김병기 원내대표의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오늘 원내대책회의가 아마 당에서 있었을 겁니다. 네. 네. 지금 들어보면 진짜 없었나 보다. 지도부도 몰랐었다라는 지금 얘기를 지금 권양엽 대변인을 비롯해서 앞에서 문진석 대변인까지 지금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보면 최수영 위원님 대법원장 청문회인데 그리고 야당이 통과시킨 게 아니라 여당이 통과시킨 대법원장 청문회인데 당 지도부와 논의 없이 통과가 됐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도 정치권 뭐 취재 겸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 한 20년 이상 저도 둘러봤는데 이런 처음 봅니다. 더더군다나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청문회 제목이 뭐냐면요.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청문회입니다. 네. 대선 개입 의혹. 그러니까 상권 분립의 상징, 사법부를 상징하는 수장을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청문회하는데 그걸 법사위원장이 단독으로 하다가 애드립으로 했다고요? 이게 믿겨집니까? 설령 이게 사실이라 그러면 이거는 이미 정당의 기능이 상실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체제가 윤석열 대통령 체제입니까? 이재명 대통령 체제 대법원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부르겠다고 하는데 여당 대표가 몰랐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100번 양보해서 몰랐다? 근데 저는 원내대표는 몰랐을지라도 정청래 대표는 알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비상식적인 얘기거든요. 저는 최소한 서로 사전에 통보라도 하고 사후 알리바이 차원에서 아니 난 진짜 몰랐어요라고 대변인 통해서 당대표 입장을 얘기하는 건 모르겠으나 전 이런 어마어마한 사안을 당대표에게 통보조차 하지 않고 했다 그러면은 저는 정말 당대표는 사실상 지금 추미애라는 게 맞습니다. 정청래가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건데 저는 여권도 내부에 충격파가 있다 보니까 이걸 좀 사후 알리바이 차원에서 대표도 정말 몰랐다고 하는 것 같다는 의구심은 들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사안입니다. 네. 지금 말씀은 진짜 몰랐을까? 왜 몰랐다 그러면 이건 너무 큰 사안인데 그러니까 그냥 사후 알리바이 차원에서 몰랐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일단 아까 이 대변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몰랐어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도 다 좀 뭐라고 한마디 했어요라고 얘기를 하죠. 경향신문 오늘 일면 같이 볼까요? 경향신문 일면. 여당 지도부 추미애에게 당과 상의하고 결정하세요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거죠. 여기 밑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전날 청문회 의결 직후 추 위원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앞으로는 당 지도부와 상의한 뒤 결정을 해달라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을 한 걸로 알려졌다.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도 비공개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사위원들의 독자 행동에 당혹감을 드러냈다라고 지금 전해진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조선일보는 여기에 대해 뭐라고 제목을 뽑았느냐 같이 볼까요?
정청래도 제어 못하는 추미애 아니냐라고 제목을 뽑았습니다. 윤경호 위원님. 정청래도 제어 못하는 추미애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저건 본질을 그냥 흐리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청래, 추미애 지금 당대표와 법사위원장이 뭘 두고 의견이 충돌하느냐? 사법개혁 네. 또는 사법부의 지금 조희대 대법원 체제의 중립성에 대한 시비 이걸 놓고 서로 의견 충돌이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걸 구현해내기 위한 접근 방식에 이제 차이가 있다 이거잖아요. 네. 한덕수 조희대 회동설도 그 회동 여부가 사실이냐 아니냐 이건 별로 중요한 건 전 아니라고 봐요. 조희대 현 대법원장이 과연 정치적인 중립성을 훼손해 가면서 정말로 대선에 개입하려고 했느냐 그에 대해서 규명도 해보고 본인의 입장도 들어보고 하자라는 접근 이건데 그 과정에서 저렇게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튀는 행동 저는 우리 최수영 의원은 사후에 이걸 주워 담기 위한이라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네. 저는 역할 분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아침에요 어느 신문에 박시환 전 대법관이 네. 했던 인터뷰에서 보면요 사법개혁 필요하다. 그리고 이 정도의 큰 규모 저는 그런 표현으로 읽었는데요. 이렇게 큰 규모의 사법개혁을 하려고 하면 시한을 놓고 추석 전 이런 식의 표현까지 해가면서 하는 거 이건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그래야 본질을 훼손하지 않을 수 있다. 저는 그 얘기가 맞다고 봅니다. 지금 여론도 전 그렇다고 봐요. 그렇다면 추미애 정청래 이 의견 충돌이라는 거는 한쪽에서는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는 거에 대해서 박수치는 강성 지지층도 있지만 네. 다른 쪽에서는 사법개혁이라는 걸 이렇게 그냥 인기 영합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는 부작용이 오히려 생기는 거 아니야라는 신중론도 있단 말이죠. 그 신중론을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는 의식을 한 게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결과적으로는 법사위원장이 했던 결정을 권 대변인은 정청래 당대표를 의견을 반영하는 대변인이잖아요. 네. 문 대변인은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의 네. 의견을 반영하는 대변인이잖아요. 각각 다 몰랐다라고 한 거 보면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지만 저는 역할 분담을 한 거 아닐까. 그런 점에서 이 자체가 의견 충돌이다. 이것만 또 부각이 되면 그건 또 본질을 훼손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질은 사법개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방향성은 큰 차이가 없는 거다. 다만 방법적인 측면에 있어서 조금의 차이가 좀 있었을 뿐 아니겠느냐. 뭔가 본질을 오도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세요. 최수영 위원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당직이 아니잖아요.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국회직이잖아요. 네. 그거는 국회 권력을 위임받은 건지 민주당 권력을 위임받은 건 아니잖아요. 다만 민주당이 다수당인 게 추천한 것뿐이지. 네. 국회직입니다. 저게 당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론과 배치된 행동 하지 말라는 거고 사전에 지도부와 상의 없는 걸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지금이라도 간단합니다. 저거 되돌리면 됩니다. 당론과 대표가 얘기하면 됩니다. 특히나 지금 원내는 더 큰 문제입니다. 지금 정부조직법 개편안부터 지금 무려 69개 법안이 지금 25일 날 처리한다고부터 대기에 쭉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파행으로 치달을 뿐만 아니라 네. 실질적으로 중도의 위반도 부를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잘못된 거다. 무리했다. 상권 분립을 져야 한다. 어차피 대법원장 나오지도 않을 텐데 왜 저렇게 망신 줘가지고 우리가 이 부담을 고스란히 않느냐. 그럼 간단합니다. 철회시키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회에 대해서 국회가 의결권을 가졌지만 네. 뭐 지금 추미애 위원장이 하는 거 보면 민주당의 당원들의 의사를 위임받아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당대표가 얘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당대표가 얘기하지 않는다는 건 제가 자꾸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이게 투트랙이라면 그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당신이 나쁜 역할 배드캅하고 나는 굿캅 하겠다. 근데 국민들 보기엔 둘 다 배드캅이에요. 서로 설령 뭐 구분을 나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그런데 이거는 역풍이 너무 부는 사안이니까 그렇다면 정말 정청래 대표가 진심이라면은 네. 이거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십시오라고 원내대표를 통해서 이게 국회 의결사항이다 보니까 당대표가 취소하라 말할 수 없어도 그런 절차를 통해서 자신의 진심을 전달해야지 사후 약방문식으로 전화 한 통해서 앞으로는 저랑 상의하세요. 이 한마디 했다고 저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정청래 대표가 결재하지 않는 게 맞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이게 지금 이 추미애 법사위원장, 국회 법사위원장인 건데 정청래 대표가 만약에 아니라 그러면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아니면 김병기 원내대표를 통해서 원내일을 통해서라도 뭔가 얘기를 좀 다시 회복하려는, 원복시키려는 뭔가 그런 행동을 하면 되는 건데 그걸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국 국가 배드캅 아니겠느냐. 다만 개인적인 의견으로 내가 볼 땐 배드캅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셨어요. 네. 근데 일단 당 지도부에서는 공개적으로 대변인들을 통해서 이 지적을 했다라는 거죠. 경고를 했다라는 거. 근데 경고를 법사위원들 그리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받았다고 해도 뭔가 목소리는 더 커지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성윤 의원의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나오고 안 나오고 예측할 수는 없지만 예. 기본적으로 안 나오시면 처벌받아요? 처벌받습니다. 불출석도 처벌입니다.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도 협조하리라고 봅니다. 계획을 대법원장은 신이 아니고 왕도 아닙니다. 예. 헌법에 분명히 탄핵을 할 수 있다고 돼 있고요. 저 국회 불출석을 원인으로 해서 근거로 탄핵을 갈 수도 있다. 그것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요. 상황을 고려해봐야 되겠죠. 탄핵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진다. 이렇게 마일리지를 쌓아간다는 거예요. 거다. 제가 제일 많이 들은 말이 탄핵 마일리지. 네, 이성윤 의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겠습니다. 조희대 압박 최고죠. 안 나오면 처벌받는다. 탄핵 마일리지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안 나오면 뭐 탄핵입니다라는 뭐 이런 거는 쭉 찾아보니까 뭐 그런 문구는 전혀 없긴 한데, 근데 탄핵 마일리지가 지금 쌓이는 거다라고 지금 표현을 했거든요. 최수영 의원님,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결국엔 탄핵으로 갈 속셈을 드러냈는데 우리 헌법에 보장된 탄핵의 사유는 직무와 관련된 위헌이거나 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불출석한다고 그게 벌금이나 처벌은 가능할 수 있어도 뭐 그게 탄핵의 사유는 되지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겁한 겁니다. 여론을 통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계속 망신 주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탄핵을 하겠다라고 엄포를 주지만 탄핵 사유가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당시 대표에 대해서 그게 이제 유죄 취지로 판결을 내려서 내려보냈다. 대법원 고유의 일을 한 거를 탄핵 사유로 삼을 수는 없잖아요. 그게 위헌입니까?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그걸 어떻게 탄핵 사유로 삼습니까? 그러니까 탄핵 사유로 삼으려고 사인 회동서를 꺼냈는데 네. 이거는 여권 지도부도 감당이 안 되는 가짜 뉴스 같으니까 얼른 철회해서 출구 전략을 짜고 그러다 보니까 불러서 망신 줘가지고 계속 국민 여론이 조희대는 안 되겠다라는 걸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지금 탄핵 마일리지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속셈은 탄핵할 생각은 없으되 탄핵을 쌓아간다는 명분으로 가지고 그 조희대 대법원장을 여론전에서 망신을 시켜 주겠다. 스스로 자진 사퇴하는 걸 고려하겠다는 건데 차라리 비겁하지 않게 전 탄핵을 소추 사유를 넣어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헌재 판결 받아보세요. 그게 민주당이 더 오히려 대의민주주의를 위임받은 국회의원들이 할 당당한 일이지. 저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최초 제보자도 말하자면 청문회를 부르지도 않고 당신이 마녀가 아니면 스스로 나와서 입증하세요라고 부르는 청문회가 그게 청문회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저렇게 마일리지 운운하지 말고 네. 당당하게 그냥 헌법재판소에다가 탄핵 사유를 넣어서 소추시키십시오.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네. 지금 좀 비겁한 얘기 아니겠느냐? 무슨 탄핵 마일리지냐? 그냥 탄핵 소추안을 그럼 발의를 하든지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윤경호 위원님. 저도 탄핵 사유가 찾아진다면 탄핵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건 헌법상, 법률상 허용돼 있는 합법적인 수단이에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당신이 알아서 물러나라. 이건 정치적인 공세죠. 청문회 이것도 정치적인 공세죠. 이런 것들은 여론을 이제 끌어모으기 위한 우회적인 접근 방법이잖아요. 그러나 결국 국회가 취할 수 있는 건 합법적인 방법은 탄핵입니다. 탄핵에 다만 사유에 뭐가 해당이 될 거냐. 예를 들어서 파기환송심 때 6,000페이지의 그 많은 자료를 불과 이틀 만에 다 그걸 열람을 했는지 또는 읽어봤는지 그것도 사실은 뭐 제대로 직무에 충실했느냐라는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구체적인 것들로 접근이 된다면 뭐 탄핵이라는 게 법에 꼭 위반된다, 헌법에 위반된다도 있지만 네. 뭐 국민 여론도 많이 작용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류의 반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저는 이 정치적인 공세와 이런 법 내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탄핵이라는 공세, 이게 동시에 지금 취해지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사법부,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사법부가 그에 대해서 굉장한 아마 압박을 받고 있을 거예요. 네. 최근에 내려지는 여러 재판들 또는 뭐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웬만하면 다 그런 것들이 수용이 되는 이런 일련의 움직임들이 저는 그런 압박의 반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바람직하다 아니다를 떠나서 사법부 스스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왜? 사법개혁이라는 필요하지 않은, 그러니까 원치 않은 방향으로 네. 이게 가버리면 오히려 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양쪽이 서로 올바른 방향이 뭔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지금 약간 정치적인 측면의 공세와 실질적으로 이 법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잘못된 부분이 뭐가 있는지까지 다 이 전방위적으로 좀 압박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 만약에 정말 사유가 있다면 차라리 탄핵 소추안을 내는 게 맞다라는 취지의 또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보면 지도부에서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안 나오면 쳐버리고 탄핵 마일리지가 쌓이고 굉장히 세게 법사위원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법사위원들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젯밤 11시가 좀 넘었나요? 굉장히 늦은 시각에 정청래 대표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는지 같이 보시죠. 이렇게 올렸어요. 우리 국민은 이승만 대통령도 쫓아내고 박정희 유신 독재랑 싸우고 광주 학살 전두환 노태우도 감옥에 보내고 등등등등등 해서 대통령도 갈아치운 흠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보면 윤경호 위원님 아까 진짜 당 지도부는 몰랐던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몰랐고 그러지 마세요 얘기를 했는데 또 대법원장이 뭐라고 라고 또 글을 또 어제 저녁에 올렸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역할 분담인 것 같다 말씀드렸지만 네. 배드캅 굿캅이라는 얘기는 저도 잘 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 최수영 의원이 양쪽 다 배드캅이라고 얘기했어요. 네. 저걸 보면 양쪽 다 배드캅 맞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네.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정말 정치적인 공세를 지금 이 시기에 고삐를 놓으면 안 된다라고 민주당은 지금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지금이냐? 저는 이게 법원장 회의가 촉발제가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 전에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에 대한 파기환송심, 그건 정말 어마어마한 이 경론을 가져왔잖아요. 그러나 어찌됐든 그걸 주저앉혔잖아요. 그럼 왜 그때 그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느냐? 당장 대선이 있기 때문이죠. 그럼 대선이 끝난 직후에 네. 왜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느냐? 여러 할 일들이 너무나 많았잖아요. 뭐 흔히 말하는 내란 종식을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3대 특검. 그런데 법원장들이 모여서 의견을 모았던 지금 벌써 한 3주 지났죠. 그 법원장 회의가 저는 이번 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화살을 쏘게 만드는 촉발제가 됐다고 봐요. 그걸 어떻게 보면 사법부가 지금 자초한 셈도 있어요. 직위원 재판부에 무슨 침대 축구 운운하는 뭐 재판 지연이라든가 또는 그 이외에 여러 가지 편법을 써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 혜택을 주는 이런 거는 이 진행된 사안이었잖아요. 그러나 사법부에 대해서 딱 화살이 날아간 건 바로 법원장 회의 이거였기 때문에 그 법원장 회의에서 내놓은 판사들의 입장이 지금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저런 직격탄 이거하고 연결이 됐다는 것도 저는 좀 환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수영 의원님. 그러니까 저는 지금 속셈이 드러난 거죠. 몇 시간 차이를 두고 낮에는 대변인 통해서 아니라고 하다가 밤에는 그래 나도 사실 동의했어. 뭐 이런 이제 얘기를 우회적으로는 했다고 보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지점 하나 그러면은 그 이성윤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대법원장이 신도 아니고 왕도 아니죠. 네. 우리가 신권 국가도 아니고 왕권 국가도 아닙니다. 당연히 지금 그런 위치가 아니고 상권 분립에 의해서 사법부를 대표하는 수장일 뿐입니다. 그것도 거의 어찌 보면 상징적으로 왜냐하면 법원에 관여하는 경우가 본인도 전원의 합의체에서만 관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 그러면은 정말 본색이 그렇다면은 정치 공세하지 말고 탄핵을 시켜줘. 왜냐하면 신도 아니고 왕도 아니기 때문에 국회가 가진 적법한 권능과 기능을 통해서 죄를 물어야죠. 죄를 묻는데 탄핵하는
탄핵안이 통과될 수 있어요. 지금 여권의 의석수는. 탄핵안이 딱 통과되는 순간 직무가 대법원장 직무가 정지됩니다. 네.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처음일 겁니다. 저는 그리고 헌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 몇 달간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 사이에 저는 국민 여론의 여론조사 나오는 거 보고 당시 그 여론조사의 정치적 책임을 저는 정청래 대표가 지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애둘러서 군불 지피거나 압박하거나 망신 주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뭐 마치 이제 골목 깡패가 어디 저 시민들 괴롭히듯이 저렇게 하지 말고 네. 정말 정정당당하게 위임받은 법과 권한을 갖고 탄핵 소추하십시오. 저는 그리고 국민 여론을 보고 그 판결까지 기다리는 게 여권의 책임 있는 정치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네. 지금 말씀을 요약을 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윤경호 위원님.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정말 탄핵 사유가 있으면 탄핵 소추안을 지금 바로 내면 되는 건데 지금 낼 탄핵 사유는 없고 자리에서 끌어내리고는 싶으니까 여론전으로 상처만 주고 망신 주게 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지금 당장 탄핵 사유가 없는데 왜 탄핵 사유가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망신만 주냐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세요? 탄핵 사유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면밀히 검토, 네. 그러니까 찾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걸 헌재에서 받아들여 주느냐 안 받아들여 주느냐. 특히 더군다나 사법부의 수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엄청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헌법과 법률의 위반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법리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만해요. 청문회는요. 지난 5월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을 해야 되는 청문회에 있었잖아요. 그냥 넘어갔잖아요. 청문회 이거 안 갈 거 너무나 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문회를 법사위원장이 단독으로 네. 법사위원 10명과 함께 그냥 채택을 했다. 이건 정치인 공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사법부에서 뭐 대응을 더 할 것도 말 것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안 나갈 건 너무나 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5월과 재판인데 결국은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인 공세는 정치적인 공세로 그냥 가는 거고요. 그리고 정말로 쓸 카드가 없으면 저는 탄핵이라는 거 저거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헌재에서 받아들일 자신이 없으면 헛발질만 한 셈이 되는 거겠죠. 네. 지금 약간 사실 탄핵 소추안을 낸다고 해도 이게 헌재에서 받아들여질지 말지 잘 모른다라는 이런 약간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부분에 그런 말씀을 좀 주셨는데 지금 현재 어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그리고 탄핵 얘기, 탄핵 뭐 마일리지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 거냐. 일단 정청래 대표의 어젯밤 SNS 메시지까지 보면 상당히 좀 더 오히려 가속도가 붙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출석한다. 누가 어디에 출석한다는 건지 보겠습니다. 윤석열 26일 재판 출석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좀 같이 볼까요? 윤 전 대통령 이 변호인단은 23일 9월 26일 오전 10시 15분 신권 재판에 출석을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은 형사소송법상 공판 개정 요건이다. 그래서 이번 신권, 그러니까 새로 시작하는 건 이번 신권의 경우 궐석 재판으로 진행되던 기존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과는 별개 재판 절차이기 때문에 첫 공판엔 반드시 출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나갈 거다. 그러니까 안 나갈래야 안 나갈 수가 없다. 법적으로 첫 공판에는 무조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그동안 진행됐던 내란 재판이 계속 안 나왔었죠. 근데 이번엔 나온다라는 건데 근데 그러면 최수영 위원님 이번에 나와서 윤석열 전 대통령 사실 그동안에는 나왔을 때는 본인의 입장을 굉장히 열심히 많이 얘기를 답변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들어갔었는데 이번엔 어떻게 보십니까? 비슷할 겁니다. 이번에도 제가 보기에 크게 달라질 건 없고요. 네. 다만 그날 같이 병합으로 이루어지는 보석 신문 그게 저는 핵심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그러니까 나가야 되는 법률적 요건은 있긴 한데 네. 그것을 명분 삼아 차라리 내 보석까지도 같이 한번 얘기하겠다. 근데 보석에서 저는 제가 법률가가 아니라서 피고인이 얼마만큼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거나 항변하거나 뭐 얘기할 수 있는
그 시간과 권한이 주어질진 모르겠으나 아마 주어진다면 상당 부분 거기에 할애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본인도 방어권 차원에서 내가 나가서 재판받는 게 유리하다고 얘기하는 그 얘기를 할 수는 있으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란 특검의 수사 속도라든가 그다음에 국민 여론, 재판의 지형 이 모든 걸 감안하면 재판부가 과연 오히려 앞에 있는 신건에 대해서 더 질문하려 하지 보석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식이든 재판부가 상당 부분 좀 부담을 가지고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상 오늘 첫 공판이라 안 나올래 안 나올 수 없는 것도 있지만 이 말씀 지금 하셨죠. 오늘 뭐가 있느냐. 보석신문도 이어서 같이 좀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보석 신청을 지금 넣었죠. 그래서 그 신문 날짜가 오늘 같이 잡혔다라는 거예요. 그 보석 신문이 오늘 이루어질 예정인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많은 얘기를 하지 않겠냐라는 말씀하셨는데 윤경호 의원님 오늘 보석 여부 어떻게 결론이 날 거라고 보십니까? 뭐 어떻게 보면 뻔한 거죠. 저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뭐 낮다고 봐야죠.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측은 그걸 굉장히 부각시키려 하겠죠. 저는 오늘 새로 이제 시작되는 형사 재판에 네. 출석 안 하면 재판이 시작이 안 되니까 갈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네. 이런 걸 보면서 재판부를 빨리 병합을 해야 된다. 그러나 그 이전에 내란 재판을 담당했던 형사합의 25부죠. 지기현 재판장,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그 지기현 재판장이 있는 한 거기에 합치면 오히려 반대로 가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불안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할 때마다 재판부를 다 따로따로 그러면 또 끌고 갈 거냐. 이런 점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네. 논리에 또 연장 이어지겠죠. 오늘 그러니까 26일에 다시 출석한다 이 뉴스보다는 네. 보석 신문에 가서 또 싸울 거다. 이제 이게 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강조점이지만 저희 같은 제3자가 보기에는 빨리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이 재판 합쳐서 병합해서 한 곳에서 신속하게 재판을 해야 된다. 그걸 저는 환기시켜주는 계획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계속 내란 재판에 안 나오다가 이건 나온다고 하니 그러니 빨리 병합해서 모레 좀 하나로 좀 몰아서 좀 이 재판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26일이면 모레죠. 모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이제 재판에 드디어 나온다라는 건데 김건희 여사는 오늘이 첫 재판입니다. 같이 볼까요? 네. 김 여사, 오늘 오후 2시 10분 첫 공판기일입니다. 그래서 직접 오늘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본인도 나가겠다라고 본인이 의지를 밝혔죠. 그리고 법원에서 뭐라고 했느냐, 공판 개시 전에, 그러니까 실제로 정말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앉아서 대기하는 그 시간 동안에는 법정의 촬영을 허가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재판이 시작되길 기다리는 김건희 여사의 모습도 포착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최수영 의원님. 네. 사실 김건희 여사가 그동안 구속 이후에 전혀 노출이 되지 네.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 첫 재판에 나오는 건데 그동안 저희 MBN의 모습 포착된 거는 휠체어에 타고 그렇죠. 병원 진료 가는 모습이었었거든요. 네. 오늘 휠체어 타고 나올 것이냐, 건강은 괜찮을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오늘 제가 보기에 출두는 휠체어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휠체어는 이제 건강이 별로 좋지 않다고 이제 의료진의 구치소 의료진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지정된 데 가서 한 거잖아요. 근데 이번은 다른 게 늘 걸어서 출두를 했는데 저는 이번 이제 의미가 있는 게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결국은 이제 말하자면은 출두하는 장면을 이제 그 풀기자단이 와서 취재하고 들어가고 나오는 이제 이런 것만 봤는데 네. 오늘 공판이다 보니까 사실 이게 허용되지 않으면은 법정 스케치밖에 안 되잖아요. 들어가서 본 사람이 구술해가지고 나와서 기억해서 체록해서 이제 그쵸. 얘기를 하는 건데 오늘은 이게 이제 그 촬영이 법정으로 허가되다 보니까 어쨌든 재판장에 서 있는 김 여사 모습이 공개되는 것 아닙니까? 네. 상당 부분 이게 어찌 보면은 이제 수사가 이제 거의 좀 마무리 단계보다는 어느 정도 숙성이 돼서 이제 재판 단계에 들어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는 특검의 수사와 재판, 김 여사에 대한 모든 것들이 변곡점을 맞이했다는 하나의 상징성을 가질 것 같아요. 이제는 말하자면 특검의 조사도 조사지만 재판이 시작되는 또 하나의 상징적인 그 자료 화면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어쨌든 김 여사가 전략적으로 모르겠습니다. 뭐 이 건강에 핑계를 대기 위해서 휠체어를 탈 수도 있으나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걸어서 나와서 오히려 재판을 맡는 모습이 서로에게 사실은 진실을 향한 거니까 그게 전 오히려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사실 전직 영부인이 재판을 받는 모습이 공개가 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어떤 모습의 김건희 여사가 공개가 될지 여부도 좀 관심이 쏠립니다. 사람에 주목해보는 시간, 아침엔 피플입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인물, 장동혁 대표죠. 장동혁 대표 왜 나왔느냐, 기사 같이 보실까요? 김문수 만난 장동혁, 같이 싸우자. 어제 장동혁 대표, 김문수 전 후보를 직접 만났습니다.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일찍 매셨어야 되는데 요즘 워낙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막 바쁘시죠. 여기저기서 폭탄이 터져서 당내 여러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고 인사도 드릴 겸 이렇게 뵙자고 청을 드렸는데 흔쾌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관님. 우리는 시간이 많으니까. 아니 그래도 이렇게 지혜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잘 하시는데 지금 얼굴이 더 좋으시네. 그게 아니라 오늘 장관님 뵙는다고 이렇게 전문가의 손길을 빌려서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고 와서 그렇습니다. 네, 되게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죠. 장동혁 대표, 김문수 전 후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전당대회에서 맞붙었었는데 전당대회 끝나고 한 26일 만에 드디어 만났습니다. 근데 만나서의 분위기 요즘 이거예요. 우리 같이 싸웁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최 의원님, 네. 같이 싸운 사람은 아니지만 사실 어제 이 모습을 보고 다들 뭘 생각했냐면 그러면 장동혁 대표, 한동훈 전 대표도 만나나? 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야권에서는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그것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가 되었다고 하지만 냉정하게 네. 따지면은 책임당원의 4분의 1의 지지를 얻어서 당선된 겁니다. 거의 또 4분의 1의 지지를 4분의 1 지지를 얻었지만 네. 낙선한 분이 김문수 전 후보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사실 두 사람의 합은 지금 책임당원의 50% 이상의 지지를 갖고 있는 셈이에요.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지금 원내에서는 필리버스터 전략 짜야죠. 그다음에 네. 원외에서는 지금 안 풀리니까 여권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장외투쟁해야죠. 삼중고예요. 삼중고인데 그러면 지금 당의 리더십도 지금 아직까지 안착이 안 되고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누구를 찾겠습니까? 당연히 저는 김문수 후보를 찾는다고 봐요. 더더군다나 김문수 전 후보는 장외투쟁의 전문가입니다. 아주 전문성이 있는 그러네요. 노련한 이제 노동운동가 네. 출신이고 사실 거리에 아스팔트 투사라는 얘기도 많았기 때문에 아마 이런저런 것들을 다 고려한 전략이다. 그러니까 지금 흔들리는 당내 리더십, 아직 흔들리지고 있지는 않지만 뭔가 아직도 불안정해 보이는 당내 리더십을 좀 더 고착화시키고 왜냐하면 책임당원의 전체 수치로만 봐도 지난번 지지에 4분의 1을 분명히 갖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과 함께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종의 리더십도 좀 하고 그다음에 중도 확장도 해야 되니까 원내 전략은 원내 전략대로 좀 짜야 되겠는데 어쨌든 당면한 지금 장외투쟁에서 힘을 그런 지혜, 전략 이런 것들을 빌리는 것도 있고 화합하는 모습이 당원들에게 또 더 이상의 분열로 갈 데가 없구나라는 시그널도 줄 수 있고 그런 다목적 카드에서 만났는데 한동훈 전 대표를 만나는 거는 제가 보기에 아직은 시기상조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김문수 전 후보 그리고 장동혁 대표 두 사람이 대략 이 전대 때 4분의 1 정도씩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두 사람만 합쳐도 한 절반 정도 굳이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한테까지 우리 함께 합시다라고 손을 내밀진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지금 이 당을 어쨌거나 결속하고 하나로 힘을 좀 모아야 되는 상황에서 어쨌거나 장동혁 대표 입장에선 김문수 후보와 만나서 결속하는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다라는 건데 결속을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왜? 조선일보 같이 볼까요? 국힘 모든 법안의 필리버스터, 의원들 출국 금지령. 지금 현재 여야 상황이 녹록치 않다라는 겁니다. 아까 저희 앞부분에 살짝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이런 얘기도 하긴 했었습니다만 윤경호 의원님 지금 여야 상황이 굉장히 극한 대 극한으로 지금 가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법안 통과한다고 우리 건건이 다 필리버스터 할 거야라고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출국 금지령까지 국민의힘에서 내려졌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냐라는 거죠. 69건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한다면서요. 네. 그러면 70일 걸린다는 거잖아요. 정기국회라는 게요. 한번 보십시오. 정기국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게 내년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고 중요한 건, 더 중요한 건요. 이미 지나간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가 결산. 이거 국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업무 아니에요. 또 하나 국정조사 해야 되잖아요. 네. 행정부가 얼마나 그동안에 국가 운영을 제대로 했는지 이 두 개는 지금 완전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죠. 뭐 때문에? 뭐 정부 조직법 또는 뭐 검찰청 폐지 물론 세부 내용은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럼 70일 동안 내내 국회에서 누구 듣지도 않는 정말 속기록용 그 하나를 위한 필리버스터 저거 하는 거 맞을까? 여야 간에 정말로 정치가 복원이 돼야 된다. 근데 그걸 위해서는 아까 장동혁 대표 얘기했습니다만 장동혁 대표 지나간 뉴스입니다만 제가 오늘 아침에요. 강준만 교수가 경향신문에 쓴 컬럼 네. 너무나 역설적으로 그러나 눈길이 확 가더라고요. 장동혁 대표 중도 가겠다고 지금 당선된 이후에는 전환길도 안 만나 뭐 여러 가지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거를 독서를 뽑아놨대요. 완전히 극우 그냥 가라. 윤석열 면회해라. 전환길이 중요한 자리에 보내라. 그게 당신이 하겠다는 공헌에 대한 약속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정치 실종이죠. 지금 장외투쟁 가겠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한쪽에서는 장외투쟁 가겠다고 김문수 전 대표에게 가서 한 수 가르쳐 주세요라고 얘기하면서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 하겠다고 막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정치 실종인 건 맞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국민의힘만 바꾸세요. 이거 아니죠. 결국 아까 배드캅 굿캅 얘기했습니다만 여당이 된 민주당이 어찌됐든 지금 껴안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야 국가 굴러가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 유엔 가가지고 또는 이제 APEC까지 40일 동안 국제 무대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그런 얘기 지금 관심이나 가겠어요? 다 실종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정말로 국익이라는 게 뭔가를 생각하고 정치가 다시 복원돼야 되는 거 그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 모든 건건이 69개 법안에 다 필리버스터 한다는 국민의힘도 잘못했고 그리고 지금 이 대통령 나가서 이 유엔 이 총회에서 연설한다거나 다 묻힐 수 있는 이런 사안들이 지금 국내에서 있는 이 국내에서 잘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여당 입장에서도 좀 잘못된 거 아니겠느냐 상호 얘기해서 일이 돼가는 방향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네. 여야가 대화가 되길 바라는 게 한두 명의 바람이 아닌 거겠죠. 두 번째로 좀 이 두 번째 인물 가볼까요? 이건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인물은 아니긴 합니다. 약이죠, 약. 타이레놀입니다. 타이레놀이 대체 왜 나왔느냐? 기사 같이 보시죠. 열났는데 타이레놀 먹어도 되나? 트럼프 발언에 한국 맘카페가 발칵 뒤집어졌다라는 겁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들어보고 오시죠. The meteoric rise in autism is among the most alarming public health developments in history. There's never been anything like this, which is basically commonly known as Tylenol during pregnancy, can be associated with a very increased risk of autism. So taking Tylenol is not good.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얘기하죠. 임신부들은 복용하면 자폐아를 낳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애들한테도 먹이시면 안 됩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근데 뭐 저도 그렇고 아마 임신 출산 경험이 있는 많은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너무 힘들면 다른 것보다 그래도 뭐 타이레놀이라는 뭐 이 이름을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아세타미노펜 계열의 이런 거는 좀 그래도 좀 안정적이니까 한두 알 괜찮습니다. 이 시간 간격이 있으니 그렇게 해서 드시면 그건 괜찮아요. 열이 더 위험해요. 라고 얘기를 보통 병원에서 듣는데 근데 먹으면 자폐아 나올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최수영 위원님. 사실 평소에 많이 말씀하시는 게 대통령의 발언은 엔드스테이트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놀란 게 대통령이 특정 상표의 약을 지칭해가지고 그걸 특정해서 막 얘기하는 이런 경우가 없는데 무슨 다른 정치적 의도를 의심했었어요. 왜 이렇게 얘기했지? 생각해보면 여기에 모순점이 몇 개가 있어 보이는 게
생각해 보십시오. FDA라면 미국의 식약처입니다. 네. 미국 식약처. 근데 미국 식약처가 발표하니까 WHO 국제보건기구가 반박했어요. 상위 기구입니다. 뭐 국제기구가 상위라기보다는 어쨌든 세계 그렇죠. 보편적 가치에서 더 영향력 있고 권위를 인정받는 곳에서 그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자, 그러면 또 하나 문제. 그러면 이 그나마 안정된, 그러니까 약간 안심이 되는 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앞으로 이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임산부가 발열하면 또 뭘 먹어야 됩니까? 이게 더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발열이 위험합니까? 아니면 이 말하자면 저기 응급조치를 하는 게 그게 나은 겁니까? 근데 대통령이 말해 가장 위험한 건 저 데이터도 지금 애매한 게 네. 자폐가 많이 늘어났어야 하는데 유의미한 데이터를 입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고, 그렇다면 수치가 나와야죠. 그쵸. 전년 대비하거나 과거 대비하거나. 그게 없고 오히려 학술지에서는 이 자체가 거의 유의미한 통계를 찾을 수 없는 무의미한 수치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전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걸 콕 집어서 발언했을까라는 배경이 자꾸 의심이 가는 겁니다. 사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왜 굳이 저렇게까지 얘기를 했지라고 말씀을 하신 이유가 다른 지금 여기저기 반박이 쏟아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뭐 전문가들은 지금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정확히 국민일보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네. 타이레놀 자폐 유발 전문가 근거 부족 임신부 고열이 더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전문가 얘기를 좀 같이 볼게요. 여기 보면 한정열 인제대 의대 산부인과 교수의 얘기예요. 북유럽 등의 연구에서 연구 결과입니다. 일반 임신부의 자폐아 발생률이 1.3%, 타이레놀 복용군이 1.5%, 조금 더 0.5%포인트 높죠. 그런데 이건 1000명에서 한두 명 증가하는 정도다. 때문에 이게 굉장히 뭐 유의미하다고 엄청 크다고 보기가 어렵다. 근데 기본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게 윤경호 위원님, 사실 뭐 임신했을 때 약을 아예 안 먹는 게 가장 좋긴 좋은데 열이 너무 심하면 그게 더 애한테 위험할 수 있다고 해서 굳이 약을 먹는 거거든요. 이 정도 차이면 먹어도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FDA를 인용해서 저렇게 네. 기자회견에서 애써 언급을 했는데 지금 국민일보 기사에 있잖아요. FDA에서는 또 추가 공지문에서 아직까지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라는 내부에 또 반박문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정말 트럼프답다. 그러니까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본인이 그냥 즉흥적으로 얘기 던져놓고 나중에 아니면 그냥 아닌 게 비어 하고 넘어가는. 그러면 사실은 미국 대통령이 할 얘기가 있고 아닐 얘기가 있는 거. 그다음에 미국 대통령이 한 얘기라고 해서 그러면 다 지금까지는 무게가 실리고 뭔가 미국의 정책으로 이거 연결이 될 거야라고 해서 생각했는데 트럼프 등장 이후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관세 보세요. 125%, 250%, 결국 25%, 15% 하루아침에 밤새 변하는 이것들이 가져온 혼란. 마찬가지로 다른 정책에서도 심지어 의약품, 건강과 관련해서도 이 얘기는 오히려 트럼프의 신뢰도를 깎아먹는 게 아닐까. 전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영역, 이게 네. 이제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도 국내 영역이 있을 거고, 미국은 FDA 있을 거고, 또 전 세계는 WHO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있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규명을 해야 되는 일 아닐까. 결국 결론은 트럼프의 신뢰도만 깎아먹는 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트럼프가 트럼프했다라는 이런 표현을 지금 쓰셨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한마디에 여기 나와 있죠. 맘카페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사실 충격적이다. 나 임신 초기에 열을 나서 타이레놀을 먹었는데 어떡하지? 라는 거예요. 병원에서 처방해 준 건데 안 되면 어떡해요? 그럼 열 나면 어떡하죠? 양소온도 올라가면 더 위험하다고 해서 먹었는데 5만 가지 생각이 다 납니다. 그럼 이제 열 나면 뭐 먹죠? 그냥 계속 아파야 되는 겁니까? 열 나도 그냥 고열로 둬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뭐 아까 이 최수영 의원님 뭐 엔드스테이트 이런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아까 표현은 또 그러셨거든요. 그냥 트럼프가 트럼프한 거 아니야라고 하셨는데 네. FDA를 통해서 지침을 마련하라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지시까지 했는데 네. FDA도 사실 의학계에 미친 영향력이 상당히 또 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가 이제 아까 WHO 국제 그 보건기구를 네. 얘기한 건데 저는 또 미국 식약처를 얘기할 거 없이 그거는 미 대통령이 움직일 수 있는 행정부 조직이니까 거기는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상황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도 백신 음모론이 있었잖아요. 백신 맞으면 된다 안 된다 그게 유용하다 무용하다
그래서 결국은 특정 기업에 또 배를 불리게 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것 또한 음모론의 일환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냥 검증되지 않은 발언이고 네. 대통령의 즉흥적 발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사가 처방한 거 먹으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산모들 안전하게 우리 국가의 지침을 따라서 우리 식약처가 얘기한 걸 하면 되고 우리 의사들이 자기 사인해서 책임진 처방전의 약을 먹으면 됩니다. 저는 이런 불안한 것들이 우리 사회를 더 좀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흔들리지 말고 그냥 우리 의료계의 수준을 신뢰하고 가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그냥 이젠 무시하고 우리 갈 길 가야 되는 그 정도의 무게감으로 바뀌었다라는 점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 아침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